살기 좋은 금호두산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심우석입니다. 우선 설명회를 할 수 있게 응원해주신 저희 추진위원회 위원분들과 소유주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작년 봄 오픈 카톡방을 시작으로 지난 1년간의 준비가 드디어 이제 결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명회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저희는 추진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추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살기 좋은 금호두산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명회를 꼼꼼히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금호두산 아파트 조합이 어서 만들어져 저희 소유자분들이 다 같이 원하는 아파트 같이 함께 만들어가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등기 발송된 동의서 책자를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의서를 보내주실 때는 동의자 옆에 꼭 지장 날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세종코퍼레이션의 김윤수 부사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금호두산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해서 좀 대규모 설명회를 좀 개최하고 주민 여러분들 모셔놓고 좀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사람을 모아서 설명을 드리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나마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고 동의서 진구하는데 좀 도움을 드렸으면 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온라인 설명회는 먼저 순서를 이렇게 회사 소개를 제가 간략하게 먼저 드리고요. 세종코퍼레이션이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또 그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기획 방법 그리고 사업성 분석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과연 리모델링 후에 과연 입주할 때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될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의 부담금을 대략적이나마 예측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세종 코퍼레이션으로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모토는 최상의 기술, 최고의 품질, 최적의 서비스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자라는 모토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법인을 설립했고요. 2003년도에 법인 설립할 때는 도시계획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을 등록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사의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총괄 부사장을 맡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그 밑으로 경영관리팀, 정비사업본부, 리모델링 사업본부, 도시계획본부 총 4개 부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임원 연령인데요. 그 대표이사는 그 마포구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고 나오셔가지고 도시계획 박사를 취득하고 회사를 설립한 오덕환 대표님이시고요. 저는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총괄부사장 김윤수입니다. 그리고 밑에 리모델링 사업본부, 정비사업본부, 도시계획본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타 회사와 좀 다르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도시계획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면허도 타 회사보다 좀 많이 있고요.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정비사업 관리업, 교통여행평가 대행 여러 가지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실적입니다. 저희 회사 사업 실적은 타 회사보다 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서울에만 한 50개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리모델링 주택사업 실적을 보유한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또 10개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2-3개 정도밖에 없고요. 저희 회사 그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업 실적에는 사업 승인을 받은 실적도 있고요. 지금 처음에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조합 설립을 하는 현장까지 총 20여 개의 현장을 현재 수주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리모델링 수주 실적 총 2만 세대. 이는 서울에 있는 정비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실적이고 아마 두 번째로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도 굉장히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기획인데요. 리모델링 사업이라 하면은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 또는 증축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리모델링에 대한 증축의 범위는 85제곱미터 미만은 40% 이내, 그리고 85제곱미터 이상은 30% 이내 이렇게 증축을 할 수 있고요.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습니다. 수직 증축은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 그리고 15층 이상은 3계층 이내로 수직으로 증축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사시면서 가장 불편한 거는 주차가 가장 많이 불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좀 많이 노후화되면서 불안하다. 그리고 인테리어 시설 같은 것이 낙후되다 보니까 수리 비용 같은 게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파트 내에 배관이 다 썩어가고 있는 거죠. 썩은 배관을 여러분들이 손질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상황들을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보통 두 가지예요. 주차, 그리고 썩은 배관, 이런 거를 좀 고치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물리적으로 많이 태화가 된 사실들을 불편함은 늘고 유지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냐면요, 절차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지금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을 하셔야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지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텝 1에서 조합 설립, 그리고 스텝 2가 조합 설립을 하면 여러분들이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시공자를 선정하고 나서 건축 심의를 진행하고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담금을 확정하고 2주 착공, 그리고 입주하게 됩니다. 이 사업 절차에 대해서 그 재건축과 비교하는 거는 뒤에 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비교입니다. 리모델링은 주택법을 따라가는 사업이고요.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따라가는 사업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리모델링은 아파트가 좀 튼튼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표에 보시면 안전진단에서 수직 증축은 B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수평 증축은 C등급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구조가 많이 약화되어 있어야, 많이 낙후되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아마 B등급 이상의 아파트로 보이고, 준공후 15년 이상이 된 구역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재건축은 30년 이상에 대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은 30년 이상이 된 아파트도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최소 등급 D를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적률인데요. 우리 현장은 이미 기존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재건축으로는 현재 수준의 용적률보다 작은 용적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상한을 초과할 수 있는 리모델링으로 주택법을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 기간이고요. 리모델링은 조합 설립을 하고 안전진단하고 사업 승인받고 2주 사업 완료합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1, 2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 이후에 안전진단, 추진위 승인, 조합 설립 여러 가지 그 일련의 과정들이 리모델링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따라서 사업 기간이 좀 장기화되는 게 있고요. 장기화되는 사업 기간을 떠나서 리모델링은 신축하고 나서 15년 이후에 추진할 수 있지만 재건축은 30년 이후에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점 자체도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 기간이 동시에 시작했을 경우에 재건축보다 최소 6년 이상이 좀 단축된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우리 현장이 사업 기간 외에 용적률 때문에라도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건축의 규제라는 페이지를 한 페이지 넣었는데요.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좀 강화되고 초과이익 환수, 그리고 임대주택 의무 비율, 2년 실거주 규제,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요.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도 최근에 많이 이슈가 돼가지고 현재 리모델링 추진하는 세대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리모델링도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동의서를 빨리 진고해야 되는 사유가 리모델링도 재건축처럼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규제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 규제를 현재 받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은 좀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 여러분의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조합 설립에 대한 전략입니다. 저희가 준비 단계에서 정비업체하고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동의서 양식 그리고 설계안을 좀 준비하는 데 2개월 이상 정도 소요를 예상했고요. 저희가 많이 준비했고 이제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동의서 신고에 박차를 가야 됩니다. 동의서 신고 1단계에서 30%까지 추진위원들 그리고 입대의, 노인정, 통반장 등 그리고 소규모 설명회들 많이 해서 동의서를 3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오늘 같은 온라인 설명회 자료를 배포해서 동의서 진고를 많이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고 2단계에서 소규모 주민 설명회를 계속 개최하면서 주민들을 홍보해서 50%까지 동의서를 받겠다라는 2단계 진고 계획을 수립했고 저희가 3단계는 51에서 70%인데요. 이때는 저희가 외부 홍보 인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외부 홍보 직원 투입해서 막바지 동의서를 신속하게 진고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자료는 부담금을 계략적으로 추정한 자료입니다. 조합 설립 전이기 때문에 부담금에 대해서 좀 계략적으로 추정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리자라는 취지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 부담금은 기초 설계에 의한 부담금으로서 계략적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향후 사업 계획이 변경되고 인허가 등이 바뀌면 이 부담금은 변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사업성 분석을 또 해드립니다. 권리 변동 계획 수립할 때 사업 계획 승인 전인데요. 이때는 건축 심의가 끝난 후에 사업 계획을 가지고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평가 자료를 받아서 여러분의 부담금을 산출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이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리 변동 계획이 확정되는 부담금 확정 시기에 시공사 본계약을 마친 다음에 공사비도 확정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사업성 분석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공합니다. 현재 부담금 산출은 동간 배치, 향, 조망, 층별, 교통, 접근선 등 개별 세대나 동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평균적인 추정치임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계략적인 자료라고 강조해서 알려드리는 이유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담금이 1억입니다, 2억입니다, 3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부담금을 가지고 많고 적고 공사비는 왜 이렇게 예상을 했냐, 감정평가는 왜 이렇게 예상을 했냐라는 걸 가지고 문의를 하시면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내는데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오늘 드리는 자료는 여러분들이 향후 부담금이 늘고 줄고에 따른 예상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뒤에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릴 자료를 설명 들으시고 기준점을 삼으시고요. 향후에 공사비가 올라가면 부담금이 좀 늘겠구나. 그리고 향후에 일반 분양가가 좀 올라가면 예전에 설명했던 자료보다 부담금이 줄겠구나라는 판단 자료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금호동 3가 두산아파트의 사업성 분석이고요. 그 표를 보시면 24평형부터 43평형까지 있습니다. 24평형은 리모델링 후에 6평이 증가해서 30평형이 되고요. 맨 마지막에 43평형은 11평이 증가해서 54평형이 됩니다. 이것도 현재의 계획 아니고 향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 변동 가능한 계획안입니다. 시공사 선정하고 건축 심의 시에는 이 계획안이 전면 수정됩니다. 이 부담금은 KB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종전자산 기준은 실거래가의 90% 정도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빨간 표로 되어 있는 가운데 칸을 좀 보시면 공사비가 530만원, 550만원, 570만원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향후에 입찰에 참여할 시공사가 제안할 공사비를 예상해서 530만원에 입찰할지 570만원에 입찰할지 550만원에 입찰할지를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서 보시라고 표 하나에 세 군데 가격을 다 넣습니다. 제가 가운데 550만원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평형이 현재 리모델링 전에 24평이고 리모델링 후에는 30평입니다. 예. 그 30평 아파트로 나중에 개선되는데 여러분들 공사비 550만원일 때 1억 4,599만 1,000원 이렇게 1억 4,500 정도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부담을 하면 30평 아파트로 나중에 신축 30평으로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24평형에 대해서 KB 시세가 9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9억 4천만 원에다가 내 자산인데 여기다가 1억 4천5백을 더 내고 30평 아파트로 입주한다 생각하시면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잠깐 먼저 보시면 두 번째 보면 이 편의 세상 옥수 파크힐스가 있는데요. 여기 25평 가격이 현재 한 약 14억 정도, 그리고 32평 가격이 약 10억 5천만 원입니다. 우리 아파트 24평이 지금 현재 9억 4천인데요. 여기다 1억 4천5백을 여러분들이 더 투자를 해서 30평형, 현재 약 15억 정도로 예상하는 30평대 아파트에 신축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리모델링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하면 안 되냐면요. 9억 4천만 원 정도가 현재 아파트 가격인데 부담금을 더했더니 인근 아파트 30평형을 입주할 수 있다. 그러면 리모델링 할 이유가 없죠. 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리모델링 부담금을 내고도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이 괜찮은 사업 구역입니다. 그리고 43평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550만 원일 때 부담금이 2억 2,600만 원 정도 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는 일반 분양가를 25평은 5,4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고 34평은 4,700만 원 이런 걸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공사비 외에도 별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 사업비는 공사비의 약 15% 정도로 추정해서 부담금을 계산했습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인데요. 이 주변 아파트 시세를 우리 아파트가 쫓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신축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하고 리모델링 아파트가 나중에 입주했을 때 시세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셔도 그럴 거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아파트가 이 아파트 시세를 쫓아갈 수 있다면 당연히 리모델링을 빨리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고요. 리모델링을 추진을 지금 신속하게 하자라는 이유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처럼 규제가 자꾸 강화되면 여러분의 부담금은 늘어납니다. 부담금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시세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장이고요. 목동 우성 2차 아파트입니다. 사업 추진 전에 약 4억 7천만 원 정도, 그리고 사업 추진하고 나서 아파트가 약 6억 5천까지 됐고요. 시공사를 선정하고 나서 현재 아파트 가격은 10억이 좀 넘었습니다. 이게 2월인데 현재 지금 11억 정도 뭐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나중에 사업 후에 가치가 많이 반영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가락상형 1차 아파트고요. 현재 시공사 선정을 이번 달에 다다음 주 정도에 22일 날 총회 개최해서 시공사를 뽑을 예정이고요. 사업 추진 전에 5억 4천만 원 정도였던 우리 리모델링 단지 아파트 가락상형 1차 아파트는 지금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15억 8천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행여 어떤 주민들은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만 오른 게 아니라 인근 단지도 다 올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형성되는 그 가치는 신축 아파트의 가치를 쫓아갑니다. 구축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추진하지 않고 옆에 신축 아파트의 시세를 쫓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락상형 1차 지금 현재 거래가도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를 막 쫓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로 변할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가 반영된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덕 안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업 추진 전에 5억 4천만 원이었고 지금 현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12억 3천만 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왜 이렇게 가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우리 아파트는 낙후된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꾸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살면서 삶의 가치도 높아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재산도 증식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서진구를 막연히 미루시면 이 향후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향후에 또 더 많은 더 좋은 조건이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 때문에 미루신다고 하면 그러지 마십시오. 사업은 추진할 때 빨리 추진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10년, 20년 동안 사업을 추진한 결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제만 증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래가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단지는 재건축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타단지 성공 사례처럼 여러분 단지도 가치 있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좀 기원합니다. 그리고 Q&A를 좀 작성을 했는데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의서 안내 친구 책자를 발송해 드리면서 거기에 설계 개요가 나와 있는데 이 설계 개요가 배치가 어떻고 평면이 어떻고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변경 가능합니다. 1. 설계 변경이 가능한가 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맨 먼저 달았습니다. 건설사는 건축심의, 사업계획 승인 등 앞으로 많은 남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 도면을 나중에 추후 확정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뀌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 트렌드에 따라서도 바뀌고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평면에 따라서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설계 변경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리모델링 후에 충분하게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가라는 질문도 꽤 많이 들어옵니다. 리모델링은 동과 동 사이에 지하 주차장을 확보해서 지상에 있는 주차를 지하로 집어넣고 여러분들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 드립니다. 신축 아파트 이상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도면 검토한 결과 여러분 단지 구조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녹지는 지상은 다 녹지로 구성하고 지하의 주차장으로 구성해서 현재보다 훨씬 더 쾌적한 주차 공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축이 가능한지, 뭐 집값이 얼마나 오르나 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많이 드렸습니다. 증축은 전용 면적당 최대 40%까지 증축이 가능하고 세대수는 15%까지 증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값은 제가 어떤 사례를 설명드린 것처럼 주변 신축 아파트의 시세를 쫓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주비 및 전세금 반환 비용이 부담된다라는데 이 조합이나 시공사가 허가의 보증을 받아서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집단 대출을 받고 PF를 통해서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주를 나가야 되는데 뭐 전세금 그리고 대출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분들은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부족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주비는 일반적으로 입주할 때 납부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지원할 겁니다. 리모델링 해도 현 아파트는 헌 아파트 아닌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이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면서 인테리어를 개선하는 인테리어 공사가 아닙니다. 골조만 놔두고 다 전면 철거한 다음에 철거 이후에 새로운 골조를 보강하고 아파트를 새로 신축하는 거랑 다름없이 공사를 합니다. 제가 아까 사업자 분석할 때 20평대 아파트가 30평형대로 가면서 1억 5천 정도, 뭐 1억 4천 얼마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현재 살고 계시는 25평 아파트를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새 아파트처럼 바꾼다. 세대만 했을 때 공사비도 1억 이상 훨씬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일반 분양에 대한 분양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아파트를 작은 부담금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리모델링이 되면 아파트 명칭도 변경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자보수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건설사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건설사의 브랜드로 아파트를 시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집합건축물 대장동 그 총괄 표제부에 주택단지 전체에 건축물 명칭이 기재되고 표제부, 등기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GS가 선정되면 무슨 자이 아파트, 뭐 대림이 선정되면 무슨 이편한 세상, 뭐 이렇게 아파트 명칭이 바뀔 거고요. 하자 보수 책임도 당연히 선정되는 시공사 그쪽에 하자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시공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리모델링이 지금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리모델링은 재산을 증식하는 목적 그리고 보다 쾌적하고 좋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자는 아파트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시간을 지체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만 저희 경험상 그리고 여지껏 리모델링 사업,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사례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여러 규제를 피해갈 수 있고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노후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쓰시다 보면 이게 결국은 배관 같은 거는 손도 대지 못하면서 겉에만 전면 수리해서 큰 돈을 지불해서 아파트만 좀 내부에 들어갔을 때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아파트는 낙후된 아파트거든요. 빨리 리모델링 사업 완성하셔가지고 새 아파트에서 입주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모두 마쳤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정비업체, 설계업체, 시공사, 그리고 앞으로 많이 선정될 협력업체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도와서 협력하는 협력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비사업 업체 중에 리모델링 업체 중 실적 1위 업체인 세종코퍼레이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설계사무소 중에서 리모델링의 단연업계 1등인 나우동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주 좋은 조력자가 함께하고 있다고 믿으시고요. 여러분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주민 여러분들의 단합만이 리모델링 사업의 성패를 정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나우동인 건축의 정성욱 이사입니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설명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금호두산 아파트 리모델링 설계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금호두산 아파트의 현재입니다. 준공연호는 1994년 9월 16일에 준공을 했고요. 최고 층수는 15층에 16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이 249.19%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67세대의 대단지로 되어 있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0.56대 상당히 협소한 지금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 리모델링 설계를 의뢰받고 저희 팀원들과 현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하철역 도보 2분구의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봉근린공원, 금호근린공원 등 산책로와 자연 친화적인 단지가 잘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문화, 생활 편의시설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단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파트의 가치를 판단할 때 그 입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입지를 판단하는 요소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역세권, 학세권, 습세권입니다. 저희 금호두산 아파트는 이 세 가지의 프리미엄의 입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단조로운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 공간이 앞서 말씀드린 데와 같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부대복리 시설 또한 낡고 협소합니다. 그리고 배관은 녹수로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상당히 시급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비교해봤습니다. 현행법으로 저희가 비교했습니다. 좀 보시는 바와 같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존 용적률의 30에서 40%, 기존 전용 면적의 30에서 40%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현재 250.26%로 했을 때 증가되는 용적률은 367.52%까지 늘어납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거의 대부분 저희의 자산이 늘어나는 거 플러스 이제 일반 분양분으로 계산되는 거고요. 재건축을 했을 때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기준 용적률이 210%부터 시작합니다. 210%부터 시작해서 기반 시설 인센티브 등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10% 정도의 땅을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00%까지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받기 위해서는 25%에 해당되는 그 소형주택, 임대주택을 저희가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인 300%지만 임대주택 25%를 뺀 275%의 기부 체납, 앞서 말씀드린 토지의 기부 체납을 한 10% 정도로 가정했을 때 0.9를 곱하면 실제적으로 조합에 가져갈 수 있는 용적률이 247.5%입니다. 즉 현재 용적률보다도 더 줄어드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만큼 한 3%에 가량 되는 용적률만큼 줄어드는 만큼 우리의 면적을 줄여서 1대1 재건축을 하던가 그에 해당하는 세대수를 내보내야지 겨우 1대1 재건축이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사업성이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금호두산 아파트는 리모델링에 적합한 단지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이제 그 2001년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처음으로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법을 계속 이제 개정해가면서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내력벽 철거도 그 세대 내 내력벽 철거도 일부 가능하고 그 수직 중축 그리고 세대 증가를 할 수 있는 별동 중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그 리모델링 상당히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그 법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우리 국민주택 이하 그러니까 전용 면적 그 85 미만은 전용 면적의 40%를 늘릴 수 있고요. 그 이상이 되면 전용 면적의 30%를 저희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수는 기존 그 현재 그 세대 수의 15% 이내로 저희가 늘릴 수 있고 수직 중축은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까지 지금 저희가 수직 중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진단은 저희가 2번 정도 실시하게 되고요. 뭐 수직 중축일 경우는 안전성 검토라는 그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건축 계획입니다. 배치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후에 배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전체 필로티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그 전체적으로 저희가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85 미만은 저희가 그 전용 면적이 25% 정도를 저희가 늘렸고요. 그 이상은 15% 정도를 늘리고 각각 나머지 늘릴 수 있는 그 전용 면적에서 15% 정도를 저희가 일반 분양분으로 저희가 돌려서 저희의 분담금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일반 분양분으로 저희가 면적을 할애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저희의 그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일부 주출입구 부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차량이 다니지 않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냥 보행자 위주의 단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경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지상에 있었던 주차는 전부 다 지하로 가게 되고요. 지상에는 테마 정원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지가 상당히 경사져 있습니다. 경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단지에서 진입할 때 현재는 이제 금호 두산 상가의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해서 진출입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백일동 옆에 외부 엘리베이터 그리고 저희가 백산동 뒤쪽 그리고 116동 뒤쪽으로 해서 외부 엘리베이터를 둬서 단지의 그 접근을 용이하게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저희는 별동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분을 별동 증축으로 해서 수직 중축으로도 저희는 가능하다라고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수직 중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안전성 검토에서 심의가 상당히 지금 힘들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사업의 속도를 위해서 별동 증축으로 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조합원으로 갔을 때 조합원님들의 뭐 의견을 받아서 조합원님들이 수익 중축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한다면 저희는 수익 중축으로 해서 다시 그 계획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동의 위치입니다. 별동의 위치는 최대한 기존 그 세대에서 일조라든가 그 조망 침해가 없는 곳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최대한 그 사이드 쪽이라든가 북쪽에 위치하도록 저희가 일반 분양분을 배치해서 지금 현재 세대 수의 15%를 다 채웠습니다. 건축 개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주택이야 85 미만은 저희가 전용면적 25%를 늘렸고요. 그리고 그 이상은 15%를 늘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리모델링 후에는 24평이 30평, 그리고 29평이 37평, 31평이 40평, 41평이 50평, 43평이 54평 등 앞자리가 바뀌는 형태로 저희가 그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는 기존에 아마 책자가 나가는 게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책자에는 532대로 나갔는데 실제 저희가 그 계산해 보니까 주차 대수는 현재 712대, 세대당 0.56대로 되어 있고요. 그 리모델링 후에는 저희가 세대당 1.4대 정도로 최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선 저희가 주차법이 바뀌었습니다. 주차가 현재 주차 폭은 2.3m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바뀐 법은 2.5m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m의 그 광폭 주차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정기 주차를 넣었을 때도 1.4대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이 또한 뭐 나중에 조합에서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해달라고 한다면 저희는 1.5대 이상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별동은 저희가 그 기존 세대 수의 15% 190세대를 저희가 다 찾았고요.
25평 72세대 34평 118세대로 190세대를 저희가 다 찾았습니다. 단위 세대입니다. 기존의 59, 24평이 75, 30평으로 바뀝니다. 기존 복도형 25평이었 24평이었는데요. 그게 전체 복도가 계단 실형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면적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는 침실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침실 3개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거실은 전면적으로 거실을 두면서 거실과 주방을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함으로써 그 개방감을 더욱더 많이 확보하는 형태로 갔고요. 침실 안방에는 그 드레스룸과 부부욕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납 공간 최대한 많이 주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납 공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했고요. 북쪽으로는 기존 사이즈보다 훨씬 큰 사이즈의 방을 2개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욕실은 2개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기존의 79, 29평이 이제 99, 38평으로 바뀌는 평면입니다. 마찬가지로 복도형의 평면입니다. 복도형이 저희는 전체적으로 계단 실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계단 실형의 평면으로 바뀌면서 계단 실형과 아까 앞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계단 실과 복도형의 큰 차이는 지금 저희 북쪽에 있는 방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서비스 면적을 기존에는 계단실 복도, 그러니까 복도형 아파트는 복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단실로 바꾸면서 그 북쪽 방에서 서비스 면적을 최대한 찾을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변경이 되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거실과 그 주방을 통합을 해서 개방감은 최대한 많이 확보를 했고요. 안방에는 부부욕실, 드레스룸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팬트리도 설치를 했고요. 주방에는 보조 주방, 그러니까 양도실도 설치를 했고, 북쪽으로는 수납 공간 최대한 많이 확보하면서 침실 2개를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기존 84, 31평이 107, 41평으로 바뀝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또한 저희가 그 계단 실형으로 바꾸면서 기존에 지금 저희가 조금의 이거는 발상에 전환을 했습니다. 북쪽으로 저희가 침실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폭은, 그러니까 복도형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세대의 폭은 그대로 좀 유지가 됩니다. 리모델링에서 세대 간 내력벽을 좀 해체하는 것은 좀 금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폭을 유지한 상태에서 거실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그 거실과 안방을 나란히 둔 게 아니라 북쪽으로 지금 안방을 두면서 제대로 된 안방, 그리고 드레스룸, 부부욕실을 설치했고요. 남쪽으로는 제대로 된 거실, 넓은 거실과 거기에 그 주방을 또 통합을 해서 개방감 있는 주방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수납 공간 최대한 저희가 많이 확보했고요. 현관에는 현관 창고 저희가 해서 최대한 많은 수납 공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기존 116, 41평이 이제 50평으로 바뀝니다. 여기는 이제 계단 실형입니다. 계단 실형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이제 계단실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확보를 이제 옆으로 늘려서 베일을 조금 많이 저희 확보했습니다. 그 확보된 그 폭에 저희가 거실을, 넓은 거실, 5.5m가 넘는 넓은 거실을 저희가 계획을 했고, 그 거실에 통합을 해서 주방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3베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넓은 안방, 거기에는 제대로 된 드레스룸과 부부욕실을 설치했고요. 중앙에는 이제 알파룸을 설치해서 그 방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재 등으로 쓸 수 있고, 또 가변형 벽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실과 안방을 더 넓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는 제대로 된 현관 창고, 큰 현관 창고를 저희가 계획을 했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넓은 가족실, 그리고 이 가족실도 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방과 그리고 침실 2개를 저희가 배치했습니다. 기존 43평이 리모델링 후에는 114, 54평으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계단 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계단 실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폭을 저희가 최대한 많이 지금 확보를 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3베이 형태를 띠면서 거실은 거의 6m에 가까운 거실 형태를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실은 그 주방과 통합을 해서 개방감을 더욱더 많이 확보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안방에는 드레스룸, 후욕실 넓게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룸, 방으로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되는 알파룸을 저희가 계획을 했고, 팬트리, 다용도실, 현관 창고, 상당히 많은 수납 공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북측으로는 침실 2개와 방으로 쓸 수 있고 거실로도 쓸 수 있는 가족실을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이 또한 가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활 패턴에 맞게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기존 43평이 54평으로 바뀝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이제 변경 전에는 이제 계단실에 있는 공간만큼을 쓰지 못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정면으로 확장을 하고 그 계단실까지 앞으로 매를 좀 확장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거실 제대로 된 6m 가량 되는 거실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넓은 거실을 확보했고, 그리고 거실은 주방과 통합해서 개방감 더욱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 주방은 이제 다용도실과 또 연결해서 수납 공간이라든가 그 편리성을 더욱더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드레스룸, 부부욕실 설치했고요. 남쪽에 3베이를 형성하면서 북쪽에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실, 침실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높은 가변성의 벽체를 해서 생활 패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이 평면도들은 그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제안을 드린 거고, 후에 조합을 가게 되면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선호도 조사를 해서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치도 말씀드릴 때 저희가 전체 필로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필로티를 하는 이유는 접근성과 개방성입니다. 1층에서 I 레벨에서 봤을 때 개방성을 저희가 많이 확보를 했고요. 아파트가 좀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를 필로티로 함으로써 개방성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 접근성, 그리고 동으로 들어갈 때 계단 실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홀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신축과 동일하게 홀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필로티의 활용 예시입니다. 이렇게 휴게 공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 잠원동에 있는 레미안 뉴욕센터의 실제 그 필로티 활용 예시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휴게 공간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은 100% 지하 주차장으로 했고요. 저희는 단차 있기 때문에 데크 주차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상에 있던 주차장은 저희가 테마 정원으로 꾸며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단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하 주차장입니다. 저희는 이제 지하 주차장이면서 데크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사지를 이용한 데크 주차장이고요. 지하 주차장을 함으로써 전체 지상은 공원화가 되고, 그 지하 주차장은 세대 내에서 바로 직출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2.3m의 그 주차 폭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2.5m 이상, 그리고 30%는 광폭형 2.7m의 광폭형 주차로 저희가 계획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100% 지하로 가다 보니까 요즘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택배 차량이라든가 뭐 그런 학원차가 못 들어온다, 뭐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저희는 계획 때부터 그 학원차라든가 택배차가 지하로 다 다닐 수 있도록 2.7m의 천정고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여러 가지 시스템들, 전기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신축에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들은 저희가 충분히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평면의 구조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설비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전부 다 신축 아파트와 동일하게 저희가 거듭나게 됩니다. 요즘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미세먼지 차단, 코로나 등에 인해서 이제 또 살균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설비들 저희가 충분히 적용 가능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IoT라든가 에너지 절약 시스템, 소음 방지 시스템 저희가 다 도입이 가능합니다. 적용할 예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요즘 주부님들 가장 인기 많은 아이템입니다. 세대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이송 설비까지 저희가 다 도입이 가능합니다. 저희 나우동인의 실정입니다. 저희 나우동인 건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리모델링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락상용 아파트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날 그 건설사 선정 총회가 있고요. 옥수국동 아파트, 인근에 있는 옥수국동 아파트 저희 서울시 건축심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포우성구차 아파트 지금 착공해서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청담동 레미안 로이뷰 지금 준공을 해서 리모델링 사례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라는
이 청담 레미안 로이비도 저희 회사에서 설계를 해서 준공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밤섬 현대아파트, 자양 우성아파트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있죠. 금호벽산 아파트도 7월에 건설사 선정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수 우신 아파트 4,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공사 진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서울시 리모델링, 대한민국 리모델링 실적 1위고요. 재정비 사업에서도 그 대한민국 1위의 실적 가지고 있습니다. 한 현재까지 2만 세대 이상, 지금 2만 세대보다 더 많은 세대를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리모델링 1위 업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쌓은 이런 노하우들로 저희 금호두산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